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우리나라에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의 의미와 방위비 줄다리기,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무척 덥죠? 오늘 아주 덥네 요즘. 네. 날씨도 더운데 유튜브 방송은 잘 됩니까? 유튜브 방송이 우리 고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 또 저는 신인균 국방TV 대표, 또 전옥현 위원장이 또 옆에서 거들어주고 이래가지고 구독자가 조금씩 착실히 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혼자 하니까 좀 아마도 좀 다채로운 게 다양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실망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이래 관심 가져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이제 구독자 조회수만 늘리면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유튜브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뭐 압박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과거 내 유튜브 방송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광고 부적합 판정을 9개를 내려놨더라고요. 소급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번 개각에서도 방통위원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호성 씨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호성 씨한테 지난해부터 민주당이라든가 여권 내에서 이른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 해가지고 이런 일부 유튜브 방송에 이런 좀 압력이랄까? 뭐 이런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절하다가 뭐 이렇게 경질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방통위의 작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구글 측의 자체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급액에서 이미 그동안 광고를 하던 내용을 소급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려갖고 광고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당신들 정부 비판이라든가 이렇게 센 얘기 하면은 광고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마나 고생은 하고 소득은 없다. 스스로 알아서 우리 속된 말로 기어라. 수위를 조절해라. 그런 의미인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말은 듣기 싫겠죠. 싫은 말은. 싫은 말은 듣기 싫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양약 고오구 또 충언 여거이라고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또 이 아주 정말 진지하게 이 충성스러운 그런 조언을 해주면 귀에 거슬리고 이런데 현 정부는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민주로 강조했잖아요. 강조했으면 그걸 보여줘야죠. 근데 이건 말하면 개인 영역이거든요. 유튜브는 개인 영역에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뭐 사상의 자유 무슨 뭐 집회 출판의 자유 무슨 뭐 모든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되어 있죠. 이거를 헌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는 정말 관여하지 않았기를 좀 기대합니다. 만약에 저도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말 관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도 훗날에 언젠가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법률가가 그런 무리한 그런 무슨 뭐 의도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내비쳐가지고 유튜버들의 이 행동이라든가 언행을 제약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우리 믿읍시다. 그냥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야죠. 아니 전에는 혹시 광고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경우 AI 그러니까 기계가 다 잡아내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뭐 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비하라든가
풍속을 저해하는 그런 내용들 또 페이크 뉴스로서 명백한 것들을 이렇게 기계가 잡아냈는데 이번처럼 이미 나간 내용을 그것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다시 검열을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뭐 그것은 그런 정도로 짚어두고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이제 4명의 장관 그리고 4명의 장관급 거기에 주미대사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이 두 분도 뭐 장관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보수축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기어이 법무장관 기용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고집 하나는 대단하구나. 이게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정경두 국방장관, 또 강경화 외교장관 이분들은 정말 바뀔 줄 알았거든요. 전에 왜 이낙연 총리가 그럼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상의하겠다고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냈을 때는 뭔가 자기가 생각이 있었거나 그동안에 의논이 있었거나 아니면 청와대 측에서 어떤 그런 내랑을 받았거나 이 발언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으리라고 믿었는데 요즘 가장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외교부 아닙니까? 그렇죠. 한일 관계에서. 예, 그다음에 한일뿐만 아니죠. 그다음에 북한 미사일하고 관련해서 가장 취약성을 드러낸 부처가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가장 불안해하는 두 장관이 의뢰에 갈릴 줄 알았는데 예, 그렇죠. 그대로 또 유임시켰어요. 이걸 보면 역시 문 대통령 정말 고집 대단하다. 근데 그 고집을 무엇을 위한 고집인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를 위한 고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한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오직 고집을 위한 고집인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정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왕 이야기했습니다. 문정인 뭐 주미대사 뭐 예전에 설 있더니 이 양반이 그건 잘 된 거 아닌가요? 자기가 안 한다고 그랬대. 근데 고사했다는데 제가 고사가 아니라 요즘 시중에 떠도는 말 보니까 또 여기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니까 아그레망 어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친북 정책을 뒤에서 가장 설계한 외교 책사, 그렇죠. 안보 책사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한미동맹의 어떤 파괴자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를 야당으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막 아그레망을 보냈을 때 좀 탐탁지 않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죠. 또 야당으로부터도 어제 문정인 특보에 미국 대사 내정설이 나도니까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 좀 거북한 그런 말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또 한없이 또 친의 정을 표하고 예? 또 무슨 논리를 펼 때도 항상 북한 측의 입장에서 논리를 펴고 이러던 사람이 주미 대사로 간다면 미국 트럼프 그 성질에 이 사람 정말 우리 무슨 뭐 골질을 하고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그랬어요. 국가 간에도 예의란 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정말 문정인 특보를 과연 그렇게 정말 내정을 했을까? 아니면 자가 발전한 건가? 아니면 주변에서 소문이었나?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이게 이제 좀 드러나봐야 내정설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청와대 내정 통보를 받고 이렇게 고사했다는 자기 예신상의 사유로 고사했다는 내용을 기자들한테 보낸 거 보면은 내정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왜 고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이죠. 아니지. 근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안 좋게 말하자면 자가 발전할 수도 있거든. 근데 청와대 이제 알아보니까 아니요. 관계 비서관이 그 뭐 저기 특보께서 가시죠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문정인 특보는 적어도 주미 대사는 부적격자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 개각을 보면서
특히 개각이나 이런 인사라는 게 좀 감동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도 뭔가 박수를 받고 또 개각의 효과가 있는데 전혀 감동 없는 인사다. 네. 두 번째는 인사라는 게 신상필벌, 적재적소가 필요한데 사실은 뭐 외교 국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무슨 특별한 시급한 현안이라든가 그분들을 유임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교체를 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요즘 흔히 나오는 이야기죠. 홍길동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 네. 뭐 아버지를 못하고 뭐 어쩌는데 저는 이번 개각 보면서도 또 홍길동 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분신 개각. 그러니까 왜 홍길동이가 그 손오공 개각이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털을 뽑아서 푹 불면 뭐 수백 그 손오공이 나타난다. 그러면 손오공 개각이네요. 네, 손오공.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 자기 분신들 아니구나 불안해서 못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기하고 코드가 딱 맞는 사람. 그러면 저 수많은 무슨 뭐 장관 있고 뭐 있고 장관급 있고 누구 있고 해봐야 결국은 문 대통령 혼자서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들만 잔뜩 있나요? 그 생각이 그렇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 다양성이 없어지고 획일성만 그 난무하면 그 정부가 앞으로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죠. 손오공 개각 아주 명칭 좋네요. 저는 뻔한 네 사람 개각 뭐 이런 정도로 제목을 달까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이 교수님이 아주 장명을 잘 했습니다. 방위비 부담 문제 얘기를 해보시죠. 네. 지금 우리 방위비는 지난해 9,600억 정도에서 8.2%가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1조 389억 원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40억, 50억으로 이렇게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40억 내지 50억 이렇게 되면은 뭐 4배 내지 5배를 갑자기 올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뻥튀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실비 받고 하겠다는 거지. 실비. 우리가 무슨 이제 세계의 경찰 국가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분, 이것 때문에 명분의 비용을 우리가 대더라도 이래도 그래도 세계에서 그 주도적인 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무슨 돈 가지고 우리가 그러겠냐.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는 이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상 미국이 후견인 역할을 했거든요. 후견인 역할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전쟁도 도맡아 치러줬죠. 그 이후에 국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다시 남침이 있을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줬다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막아주는데 결과가 뭐냐. 이제 자기들 볼 때는 맨날 무슨 미국에 대해서 철없는 애들은 불을 질러 내질 않나 메가드 동상 불태우고 그다음 메가드 동상 떼가라고 그러고 야단하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 스스로 자부심을 못 갖게 되는 거지. 우리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왜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우리 돈 들여가지고 지켜줘야 하느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미국 국민들 우리만 대한민국 사람들만 의식이 있고 미국 국민들은 자기들 나라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아마 그런 것도 작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돈을 우리 이제 부담해가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이 평화를 유지하는 세계 평화 유지 국가로서 경찰 역할. 그러니까 그 지위를 계속 해나가는데 우리도 힘든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돈에 아주 민감한 기업가 출신 아닙니까? 비즈니스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협상은 기술이라는 책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생각할 때 내 사전에 실비 안 받고 무조건만 하는 봉사는 있을 수 없다. 공짜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텐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당신들 정 그러면 그렇게 북한하고 그렇게 친하고 싶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민족 자결, 민족 공조 자꾸 이러려면 그럼 우리한테라도 돈 내놓고 해. 맞아요. 돈이라도 내놓고 북중러 쪽으로 붙어라. 그렇지.
방위 분담은 우리보다 하라고 사실은 뭐 해구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안전이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돈 내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예, 만약에 이제 저기 우리가 40억, 50억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그거지. 미국도 최대한 땡겨보는 거지. 한국이 40억, 50억 아까워서 그럼 미국 나가세요.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처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못하죠. 100억 내놓으라 한다고 우리가 그럼 미국 나가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진짜 저 이번에 뭐 이수혁 특명 정권대사로해서 내보내고 했는데 정말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야죠.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그 사람한테 그 뭐 아부하려고 무슨 비위 맞추려고 세상에 네. 미국하고 그 70년 이상을 우리가 이 혈맹 관계를 맺어왔던 미국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거든.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안정화를 기한 것도 뭐 말씀하셨지만 네. 한미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 덕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도 좀 부담을 해라.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고 가난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은 부자나라이냐. 우리가 트럼프가 걸핏하면 부자나라한테 우리가 50억 불이나 그냥 돈을 들여가면서 방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잖아요. 그 나라 어떤 나라 그 나라는 돈이 너무 많아 쓸 데가 없다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뭐라냐 일본 보고 이 방위 예? 국방 무임승차한 덕분에 그렇게 일본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무임승차한 거거든. 그렇죠. 물론 이제 북한하고 맞서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만약에 미군이 없었다면 그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뭘 가지고 감당했겠습니까? 그는 오늘날에 이 번영도 있을 수가 없을지도 몰란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북한의 오늘날 저 모습이 저걸 우리가 저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상당 큰 부분은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 이건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하나 좀 이상한 것은 뭐 트럼프 행동이 뭐 한두 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제도 그 이 얘기한 거 보면은 주한미군이 28,500명 있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와가지고 42,000명 있다고 하더니 또 어제는 32,000명이나 있고 82년 동안이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팩트가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해가면서 돈 내놔라. 이게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일부러 막 헷갈리게 그게 협상은 기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변칙에 대해서는 공격하기가 마땅치 않잖아. 예. 뭐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쯤 되면 세계 모든 나라 200개 넘는 나라에 전부 다 알아야 되거든. 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트럼프 우리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데 하지만은 사실은 트럼프로서는 저 유럽만 해도 지금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다 중동이 제일 관심사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도 지금 엄청스럽게 그 관심을 쏟아내는데 한국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 뭐냐면 자기 원칙에 있어서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원칙은 있고 그것을 이제 말하는 그 뭐랄까 명분이나 근거로서 주한미군 있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6.25 이후 오랫동안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한국을 이렇게 후견해왔는데 그것까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를 수가 있지. 예. 또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쏴대지 대구경 방사포 쏴대지 그러니까 한국이 안보가 불안하지 않냐 그러면 방위비를 올려줘야지 분담금을 우리가 가서 지켜주니까 근데 트럼프는 전에는 그 뭐 작은 거 스몰 싱스라겠던가 뭐 별거 아닌 거야 하더니 이런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는 또 북한 카드를 턱 들이밀어요. 정말 교묘한 사람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방어해야 될 상대는 북한이잖아요.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그렇게 지켜주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러나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뭐 다른 나라 다 있는 건데 뭐 작은 거 그거 그다음에 미국 요번에 미국 경고한 거 아니야 우리 경고한 거 아니야 지들끼리 야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이겨요. 이 방위비 분담 문제 꺼내야 하는데 아니 계속 쏘아주니까 말 꺼내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지 또 둘이 저 뒤로 그랬잖아요. 딜을 했나? 김정은이가 맨날 그랬잖아요.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아니 김정은이가 우리 저 문 대통령 보고 가 빠져라. 우리끼리 직접 소통하는데 당신이 왜 중간에 끼를 놨냐고 그랬거든. 편지도 하고 뭐 그래서 하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 이 트럼프가 그 말하는 것은 여하튼 니들이 우리가 막아주는 건 북한에 대해서 막아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전작권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사단이고 전투사단 다 빠졌잖아요 뒤로. 이제 한수 이남으로 다 빠졌거든. 이런 점에서 보면 옛날 같은 인계철선 이런 개념이 없어졌거든. 이렇게 됐을 때 요번에도 이거 저기 훈련하는 거 이거는 뭐 동맹 19-2도 아니고 그 이름도 없다고 그래. 이름을 뭐로 붙였습니까? 그래서 그거야말로 아까 이야기한 홍길동 그러니까.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손오공 작전이 아니고. 그거는 홍길동 작전이니까 아버지를 못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다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미국은 앞으로 과연 주한미군이 있긴 있대. 유사시에 전쟁치로 전선으로 나가줄 것인지 아니면 그 자기들 가족 다 데리고 일본으로 가버릴지 그거 우리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 이런 시점이 와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 와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딜할 때 이 뭐냐면 그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같이 문 대통령같이 미국 역할 필요 없다고 자꾸 밀어내버리면 정말 저 일본 미국이 그러면 그럼 안녕 계세요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니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방위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들도 세계 전략상 필요해서 지금 세계 미군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트럼프는 전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개념으로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한국이 만약에 여기까지 공산화 돼버렸을 경우에 일본이 위태롭다 뭐 이런 인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중국을 또 러시아를 겨냥할 때 역시 이 교두보로서 이 한국이란 이 전략적 가치가 굉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전략 개념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전략 개념을 현재 옛날에 저기 91년도 그때 저 걸프전 할 때 보셨잖아요. 뭐냐면 수백 킬로 밖에서 그냥 함상에서 전쟁을 치고 어떤 사람은 본국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전쟁을 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인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다음 지금 인도 태평양 이 이제 했을 때 옛날에 엑지슨이 1950년 1월달에 했죠. 1월 20 며칠인가 그날 하면서 한국을 빼고 대만 빼고 한국 빼고 그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옛날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현재 전략 개념으로 볼 때 한국을 뺀다고 해서 굳이 뭐 자기들이 이 전략적으로 엄청스러운 손해를 볼 것인가 그렇게 따지자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한테 좀 이 뭐랄까 주둔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를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돈 내놔라 하는 거 이걸 보면 아니 나가고 하기 싫으면 말아 이런 인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인식도 있지만 이제는 어차피 이제 제 11차 방위비 협상이 이제 시작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퍼 국무장관하고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만나고 또 어제부터 지금 방한 중에 있기 때문에 에스퍼가 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만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날 23, 4일 날 와가지고 우리 측에게 48억 불을 제시를 하고 갔다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뭐 40억 불 진짜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에 들어가는 모든 방위 분담금이 40억 불이다. 근데 지금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내도 20억 불 내야 한다. 그렇게 돼도 한 두어 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 간의 논리 싸움이 결국 되지 않겠느냐. 얼마를 어떻게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리 싸움.
이거를 정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것이 미국한테 된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지금 상실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북한하고 간 관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미국은 우리한테 따질 일이 많지만 우리는 거기서 당당하게 반박할 일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과연 한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냐 여기서부터 과거같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거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협상의 이 뭐랄까 그 바탕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20억 달러가 무슨 그럼요 엄청 쓰는 돈이니까 1조 2조가 늘어나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이 여기 있으면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방위 이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있다는 예. 걸 전략적으로 그 논리를 개발해야죠. 해가지고 미국이 여기서 떠나면 얼마나 손해일 거라는 것도 당신들이 50억 달러 그거 욕심내다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갈라지면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당신들은 세계 전략상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그 우리가 이 전략적인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그냥 떼쓰듯이 대응하면 판판이 깨지죠 우리가. 그렇죠. 이건 치밀한 전략과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가 절기로는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입니다마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